기술 이전 거부한 전투기 1000개의 눈 레이더 자체 개발 눈앞. 전투기 첨단 레이더 국내 개발 본격화, 한국형 전투기 탑재 예정.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가 눈앞에 다가왔다. 11일 방사청은 KF-X 탑재용 AESA 레이더의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는 잠자리의 눈처럼 천여 개의 작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대 적 전투기와 공중, 지상, 해상의 표적을 식별해 공격할 수 있다. 최첨단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방사청은 지난 1년여 동안 총 4개 분야 112개 항목에 대한 국내 시험 자료를 점검했다. 또한 이스라엘로 날아가 현지 업체가 개발한 송수신 장치를 연동시켜 데모 시연을 했고, 이러한 시험 과정을 통해 개발 능력을 최종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1차 점검은 지난해 7월 완료됐다. 당시 방사청은 개발업체인 한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를 공개하면서 1차 점검에서 총 162개의 요구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엔 2026년까지 모두 3,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에는 사연이 많았다. 당초 방사청은 2014년 F-35E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AESA 레이더 기술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항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은밀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스텔스 성능과 함께 레이더 탐지 능력도 뛰어난 최첨단 전투기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의 F-35E 1호기 출고식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열렸다. 내년 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이 시작되며 오는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작전 배치된다. 그러나 미 정부가 돌연 F-35E 도입에 따라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절충교육 약속을 깨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에 제공키로 했던 25개 핵심 기술 중 AESA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 등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정부는 기술 지원이 막히자 국내 개발을 결정했지만, 그때만 해도 개발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번 1차 검증에 이어 이번 2차 검증을 통과해 국내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AESA 레이더의 원리는 천여 개의 레이더 소자에서 각각 뿜어낸 전자빔을 필요한 각도로 자동으로 보내 표적을 찾는 구조다.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 레이더를 움직이는 기계식보다 더 넓은 영역을 빠르게 자동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레이더에는 전파를 쏜 뒤 반사된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송수신 모듈이 달려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직경 1m의 공간 안에 약 1000개 정도의 모듈이 설치돼 있다며 미 F-35E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보다 모듈의 길이는 30%, 무게는 10% 수준까지 줄여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5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KF-X 사업은 2015년부터 13년간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방부는 KF-X 사업을 통해 F-16 플러스 알파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KF-X 사업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전투기 전체의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다음 달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 KF-X 항공기 기본 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스라엘 업체의 송수신 장치를 사용했지만 이 또한 국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 연말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와 모든 부속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해 공중 실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2. 항모의 아파치 헬기를 미국의 AH-64 운용 방법. 미국에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등 4개의 군종이 있습니다. 그중 육군만이 약 700대의 AH-64D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현역 약 54만 명, 주방위군 약 35만 명, 예비군 약 35만 명의 병력을 지닌 거대한 조직입니다. 주로 지상에서 활약하는 조직이므로 당연히 전차나 약포 등이 주무기이며 그 외에 장갑차나 지원 차량 등 다수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도 육군 작전에서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수송용, 범용, 전투용, 관측용 등 4,000대 이상의 헬리콥터를 미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갑부대와 항공부대가 밀접히 연대해서 뛰어난 기동력과 화력을 확보하고 적이 전면 전력과 후방 전력을 동시에 타격함으로써 주기의 전투 현장을 지배하는 것이 미국 육군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미군에서는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등 각 군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서로 보조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헬리콥터를 해상 수송할 때에는 해군 수송함에 싣고 항공 수송할 때에는 공군 수송기에 싣습니다. 지상작전에서 육군 헬리콥터에 이상이 생겨 승무원을 구조해야 할 때에는 해군이나 공군의 구조부대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상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공군의 전방항 통제관이 AH-64의 공격 표적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미군은 지휘, 명령체계를 공통화해서 고도의 통신장치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AH-64D를 운용하는 미국 육군 부대는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니 부대 편성의 개요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H-64D는 미국 본토의 제1군단, 제3군단, 제18공정군단,
그리고 독일 주둔 미군인 제7군단 등에서 운영합니다. 이들 군단은 헬리콥터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 부대나 수송부대 등 여러가지 병과를 조합해서 편성합니다. 군단 산하에는 보병사단, 기병사단, 기갑사단, 산압사단, 공수사단 등이 있으며 사단 산하에는 기병항공여단, 전투항공여단 등의 부대가 편성됩니다. 실제로 AH-64D를 운용하는 부대는 주로 여단 산하에 있는 항공연대와 기병연대입니다. 항공연대에는 수송과 정찰을 위한 각종 헬리콥터 부대가 편성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대대는 3개 중대를 8대씩 편성하여 모두 24대로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 있는 제1기병사단의 제227항공연대, 제1대대 및 제4대대가 AH-64를 운용하는 공격 헬리콥터 대대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병사가 더 이상 말을 타지 않는데도 기병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병사가 말 대신 헬리콥터로 갈아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미국 육군부대는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상륙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륙작전은 해병대의 작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AH-64 부대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정규전이 아니고 어떤 전투를 벌여야 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에 실시한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는 파키스탄 앞바다인 아라비아해 북쪽에 항공모함 인디펜던스를 배치해서 육군 특수부대의 기지로 활용하였습니다. 항공모함은 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기지로서 대테러 작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때 아파치 헬기도 항모에 함재되어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에 아파치 헬기를 간혹 가다가 활용한다고 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군에서는 육군 부대를 항공모함으로 운송하는 임무를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그 때문에 AH-64D를 도입한 초기에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시험도 자주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션급 강습 상륙함에 아파치 헬기를 함재하고 다닙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AH-64D도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에서 바람 착함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도 우리나라의 독도함에 AH-64D와 UH-60 헬기를 착함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헬리콥터 전력을 지녀 쓰면서 유연한 사고와 임기응변으로 헬리콥터 전력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